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마켓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의 자본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말로 마켓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마침내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이번 주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기묘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팩트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았고 경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일한 변화는 경제학자위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현 상황이 명백한 것을 인정하기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더 높은 금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아마도 당분간은 그러지 않을 것이죠. 2019년 랠리는 그럴만합니다. 목요일 S&P 500 지수는 1% 이상 오른 2854.88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10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마감입니다. 일간 기준 작년에 잃어버린 것의 87%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저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한 말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우리 장본부장님이 그렇게 진절머리치는 디즈니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실을 따라잡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패드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정책 발표에서는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또 인내할 것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몇 달 동안 코스를 바꿀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은 불필요한 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왜 스탠스가 바뀌었을까요? 다음 그림은 미 재무부 채권 매수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도이치방크 자료인데요. 16년부터 미 국채 투자에 해외 국가들 비중이 줄어들고 2018년부터 양적 완화 축소로 패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연말에는 급격한 해외 국가 순유출이 급증한 게 패드를 놀라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를 더 올렸다가는 똥물을 미국 혼자 덮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나라들이 미 국채를 매수함으로써 미국의 인플레를 나눠서 짊어졌었죠. 현재 우려되는 부분은 저렴한 신용이 버블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정책 반전을 반겼지만 조만간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금융시장이 1년이나 2년의 시간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가 연기시켜버린 경기 하강의 대가를 치를지 솔직히 신화폐 이론까지 나오면서 헷갈리게 하지만 지금이 신용 사이클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 사이클에서는 자산 가격 하락이 리세션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신용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를 이끌기 때문이죠. 신용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 지출과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리세션이 뒤따르죠. 지금의 큰 리스크는 하이힐드 채권의 규모입니다. 이 규모가 과거에 끝이 안 좋았던 수준에 이르렀고 대출 기관들은 연장을 해주기보다는 매도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팔고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문제는 도드 프랭크법 때문에 대형은행들이 회사채 및 특히 하이힐드 채권 부분에 진출이 막혔고 이로 인해 시장 형성 능력이 약 90% 떨어졌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좋은 이유는 헤지펀드와 그 외 비은행권이 그 갭을 메우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들이 진정한 대출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자가 채권을 팔려고 할 때 이들이 매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마법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환매 요구에 따라 하이힐드 펀드들이 한꺼번에 싸게 매도하려 하면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약세장에서는 투자자가 원하는 자산이 아니라 팔 수 있는 자산을 팔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입니다. 갑자기 위험 전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이를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더 하겠죠. 앞선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 내 대출기관들이 초저금리로 차입한 돈으로 국채와 회사채를 가리지 않고 사들였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게 유지시키는 한 계속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면 아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면 위로 돌아오죠. 이번 주 패드 뉴스의 중요한 부분은 경제 전망이었습니다. FOMC는 17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죠. 그들 모두가 투표하지는 않지만 17명의 모든 회원은 향후 몇 년 동안 경제 전망을 나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준의 예측이 잘 맞진 않지만 그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FOMC 멤버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 전망했습니다. 지난 12월의 예상치 2.3%에서 그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예측, 테크니컬하게 말해서 PCE 지수를 0.1%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큰 변화는 금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17명의 회원 중 11명은 올해 금리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4명의 회원은 한 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고 2명은 2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점도표는 1년 내내 그대로 고수하길 원한다는 말이죠. 만세! 2020년 FOMC는 단 한 번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며 2021년에는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연준이 올해와 다음 해에도 계속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그리 오래전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물음에 시장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실질 단기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저것들이 낮은 한 주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강세장의 보증은 아니지만 강세장이 유지되는데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선물 시장은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40%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에 3개월 채권 수익률은 10년 최고치로 마감했고 동시에 10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은 2년 최저치로 마감했습니다. 11월 이후 10년 장기 채권의 수익률은 7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전반에 좋은 소식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유리한 환경입니다. 다음 달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틀에 박힌 것처럼 보이는 주식 하나를 살펴보죠. 디즈니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주가가 4년 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봐도 수익이 조금 떨어졌지만 예상치는 넘어섰었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디즈니가 스트리밍에 큰 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업 부분이 있죠. 테마파크는 잘하고 있고 영화 사업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이는 2017년 블록버스터가 많았기 때문에 단순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디즈니와 21세기 폭스 사이의 메가딜이 이제 공식화되었다는 큰 뉴스입니다. 710억 달러가 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에 언급했듯 디즈니는 스트리밍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폭스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어마어마한 양의 영화와 고전 영화 프랜차이즈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디즈니는 폭스 TV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디즈니는 또한 30%의 훌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는 또한 엑스맨과 판타스틱 4 캐릭터를 디즈니가 소유한 마블에게 돌려줍니다. 답답한 주가 흐름은 디즈니가 넷플릭스의 성공을 볼 때 전세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는 배경이 있어 보입니다. 디즈니와 넷플릭스는 미래에 대한 두 가지 경쟁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디즈니는 콘텐츠가 많은 구식 미디어 회사이고 넷플릭스는 수많은 선택을 제공하는 기술 회사입니다. 주가가 재미없는 이유는 밥 아이거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즈니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투자해야 할 것이라는 걱정이죠. 월가 일부에서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4월 11일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 공개할 날을 기대해보죠. 미국인들은 하루에 10억 시간을 비디오 컨텐츠를 보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디즈니가 추구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